잠든 사이에 주목됐던 국내와 해외 이슈 자세하게 다뤄드리는 시간입니다. 추도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걸로 가져오셨을까요? 자, 맥주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버드와이저인데요. 이 버드와이저의 시장 점유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더욱더 여름에서 맥주가 생각나는 계절이 왔는데요.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Bud Light loses title as top-selling U.S. beer. 버드라이트, 잃어버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 타이틀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버드라이트는 더 이상 미국 맥주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닐슨 데이터 분석을 보니까 6월 3일부터 4주 동안 모델로의 8.4%를 차지한 반면 버드라이트는 7.3%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모델로라는 제품은 2013년 10위에도 들지 못했던 제품입니다. 그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늘 미국 내 1위 자리를 지켜왔던 명성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9%나 감소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버드라이트에 등을 돌리는 이유, 바로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인 딜런 멀베이니와의 협업 때문이었습니다. 멀베이는 지난해 성전환 수술 과정을 공개해서 관심을 모은 유명인이기도 하고요. 현재 틱톡 팔로워 수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그림이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버드라이트로 모델로 기용된 멀베이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버드라이트 캔을 따는 모습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인쇄된 특별한 캔을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들뜬 행동은 기대와 달리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틱토커들 사이에서는 인기 스타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드라이트 소비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버드라이트도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사정 먼저 전해주시죠. 네, 버드라이트를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버드와이저라는 맥주는 한국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부분에 조금 라이트 버전, 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일상에서 아주 가볍게 버드라이트를 물처럼 마셔왔었거든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았고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부담도 없는 이 맥주 완전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 맥주가 월간 기준으로 20년 만에 1위 자리를 빼앗겼다. 앞서 말씀드린 언급된 뉴스 때문인데요. 그 자리는 멕시코 맥주입니다. 모델로 스페셜에게 뺏겼습니다. 자, 모델로 스페셜도 미국에서 인기 있는 맥주인데 그래도 버드와이저, 버드아이스에 비하면은 한 번 또 그 위를 올라가본 적이 없었던 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델로 스페셜이 8.4%로 1등으로 올라왔고요. 1등을 지켜왔던 버드아이스가 7.3%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3, 4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쿠어스 라이트라는 맥주가 6.2%, 그리고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밀러 라이트가 5.3%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버드와이저의 시장 점유율은 이럴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당연히 1등을 지켜왔었고요. 당시에 10.3%의 압도적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모델로가 당시에도 7.5%였으니까 그 격차가 빠르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년 동기로 해서 이 버드라이트의 판매량은 무려 24%나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5%에 가까운 숫자가 줄어들면서 버드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버드라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애나이저 부시입니다. 이 주가 역시 4월 초 이후에 15%나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의 상승률은요 플러스 7%입니다. 즉 전체 시장이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 애나이저 부시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역성장을 한 아주 나쁜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협업 논란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팬들 같은 경우에는 열광을 했을 텐데요. 반면에 미국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보수 진영, 즉 동성애나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 버드라이트에 대한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시켰습니다. 이런 불만들은 결국에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버드라이트를 사는 것, 먹는 것을 막기 시작했고요. 만약에 펍에서 어떤 사람들이 버드라이트를 시키려면은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막 나쁜 소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버드라이트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중적으로 판매된 맥주도 아니었고요. 그 성전환 수술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인플루언서에게 그냥 특별판을 보내줬던 게 다인데 이게 논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보 진영에서 들고 일어난 것인데요. 왜 이러한 진보 진영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 금방 그 마케팅 전략은 좋은 전략이었는데 보수 진영자들에게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냐라면서 이번엔 진보 진영에서의 불매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즉 양쪽의 문제가 같이 발생한 버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난처한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판매량의 급감으로 인해서 20년 만에 1위 자리를 빼앗기는 아주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연간 판매량으로는 1위를 지킬 것이다라고 아직까지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시장 점유율은 9%고요. 모델로 같은 경우에는 8%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연간 판매량조차도 혹시 이를 빼앗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버드라이트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 LGBT 이슈가 기업에 영향을 미친 게 처음은 아니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현재 기업들을 먹여 살키고 약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인어 공주가 개봉을 했었는데 흑인 주인공이 나오면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소수자 문제였고요.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성소수자들을 위한 한 달을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프라이드 마치라고 해서요. 이러한 성소수자들이 거리에 나서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타겟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겟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 공룡으로서 여러 차례 이슈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LGBT와 관련된 6월 달에 행사 타겟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이 버드와이저와 버드라이트 때문에 안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았었는데 타겟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LGBT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자 보수 진영에서 다시 또 난리가 났습니다. 타겟을 가서요, 해당 물건들을 던져버리거나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문제가 커졌고요. 타겟 역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여론을 잘 수렴해야 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통업 기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대처를 했었는데 또다시 진보 진영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과격하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진보 지지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예 타겟에 협박 문자와 협박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예 타겟에다가 몇 개 매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협박 이메일이 가면서 시장에선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버몬트, 뉴햄프셔, 뉴욕주 등 5개의 매장에서 폭탄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경고성 메일이 왔었고요. 이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도 폭탄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측, 양 진영의 갈등이 계속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직원들은 무슨 죄냐라는 이러한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요, 타겟에서 회사에서 시킨 대로 물품들을 진열한 것일 뿐이고 진열하는 당일까지도 어떤 물건을 진열하는지 행사의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괜한 이슈들 때문에 이러한 애꿎은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과연 6월달 워낙 중요한 달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기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기업 관련해서 다뤄드렸고요. 이번에는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에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2번 올린다라는 연준, 믿지 않는 시장, 하는 고심이 커진다라는 제목입니다.
키포인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어제 3월부터 10차례 이어온 기준금리 인상에 쉼표를 찍었었죠. 그렇지만 점도표에서는 추가적으로 2번의 금리 인상을 내비쳤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에 엄포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자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한해는 통화정책에 고심이 다소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연준이 점도표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내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하면 한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림 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3.5%입니다. 끝에 보이시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차이는 이미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연준이 2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올해 연말 한미의 기준금리 차이는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앞서 보면 호주의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의 중앙은행 한때 금리를 동결했다가 이달 초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긴축 기조를 재가동해주는 스톱 앤 고라는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준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해는 오히려 고심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뒤 동결한 연준,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 관계에 있는 각국들의 중앙은행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금리 동결을 했었고요. 다만 예상치 못했던 이제 걸림돌, 바로 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높은 상태라면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올해 중에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역대 최고 차인데 만약에 이렇게 하반기에 추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를 놓고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고민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 부담과 자금 유출 압박이 커질 것인 만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 이런 입장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놓고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어쨌든 내수 경제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3차례나 금리 동결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올린다는 거 시장의 예측성에 문제를 생길 수 있는 일이다라는 반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 일단은 기계적인 대응은 없다. 즉 숫자가 벌어진다고 따라 붙고 숫자가 좁혀진다고 더욱더 다른 대응을 하고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결국 거시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의견이다,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커지는 금리 격차가 더욱더 커진다면은 문제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하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사전에 금리를 아예 선제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 대응이 늦지 않냐라는 반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러한 금리 차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한은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은은 동결을 고수하자니 한미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 캐나다나 호주처럼 다시 긴축을 들어가자니 가계 이자 부담이 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난처한 것 같은데요. 찬반 측에 엇갈리고 있다고요, 의견이?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입장들 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절충점을 찾는 거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이 버드 아이스 사태에서도 보시면 아무래도 중간점을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의견을 중간점을 찾는 게 어려웠던 것처럼 이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이 절충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원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떠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썰물이 빠지듯이 나가버리는 이슈를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화 가치 약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런 상황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다는 것이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요. 그럼 원화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낮아지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로 빠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절하될 경우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고요. 결국에는 물가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올라버리면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또다시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이 금리 차를 좁혀야 되는 거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금통위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6명의 금통위 의원이 이번 금리 인상기에 최종 금리 가능성을 3.75로 보고 있다라며 동결해서 더 인하가 아니라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즉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동결 후 인하가 아니라 동결 후에도 다시 상승을 선택하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원인 그리고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반기 경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성이 높다는 것,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을 또 갑자기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3번이나 금리가 동결됐다는 것을 믿어왔고 이거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짜왔던 입장에서는 조금은 무리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이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1분기 실질 총생산입니다. 1분기 실질 총생산 성장률이 0.3%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나, 올해 1년간의 전망을 좀 어둡게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문제는 환율 문제로 이어지고 이 환율 문제가 무역 수지 문제로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에 금리 인상의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조영무 LG경영연구원은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상태가 길어질수록 환율과 주가 등 여러 가지에 미칠 영향들을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경기는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은의 통화 정책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결국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금리 결정만큼 어려운 결정이 없다라는 이야기,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책기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그리고 주변에 미칠 영향까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민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 측에서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앙은행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 기조들과 더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추경호 장관 역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살펴보면서 대응책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엔 한은의 이번 금리 결정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리고 전망을 사실상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3차례 연속 동결되면서 시장에서는 시장 금리 자체도 조금은 떨어지고 있고요. 결국에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비 진작과 더불어서 엔데믹 효과까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져 왔었는데 이번 금리의 변동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예측들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분 좋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파월은 어제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비춰줬지만 우리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상 악재를 다소 소화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다양한 악재들을 소화해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빨간불이 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